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이란이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승인 없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이 차기 최고 지도자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주타파 하메네이를 선출했다고 CNN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란 최고 지도자 회의는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신중하고 광범위한 검토 끝에 아야톨라 세헤드 모주타파 하메네이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세 번째 최고 지도자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6살인 모주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업은 실세 인사로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해 미국과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는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 아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이스라엘 군도 성명을 통해 후계자가 누구라도 계속해서 추적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절대 권력인 최고 지도자 선출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حتی تهدید کرد گفت شماهای بعضیاتون که به ما پیغام داده بودین که اگر ما حمله بکنیم به ما میپیوندید اگر به ما تو این شرایط نیاید ما لوتون میدیم این نمیفهمه 이런 가운데 차기 후계자로 선출된 모주타파 하메네이가 유럽 곳곳에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가까운 막대한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동의 핵심 자원인 물과 석유를 관리하는 기반 시설로도 폭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화학무기 공격이라고 맹비난했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신호 기자입니다. 테헤란의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유조차는 완전히 파괴된 채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선 줄이 1km에 이릅니다. There was actually rain here in Tehran this morning, and you can see here, because this is a white car, that the rain is actually apparently saturated with oil. You can see on my finger that it's completely blackened. 테헤란시 당국은 유독가스가 대기에 퍼지고 있다며 강한 산성비를 우려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석유 시설에 대해 의도적인 화학전을 벌인 전쟁 범죄라고 맹비난하자 이스라엘은 더 강하게 압박했고 미국은 거리를 뒀습니다. בנוסף, תקפנו הלילה מאגרי דלק ששימשו את הכוחות הצבאיים של המשטר ושימשו להפעלת תשתיות צבאיות. There are no plans to target Iran's oil industry, their natural gas industry, or anything about their energy industry. These are Israeli strikes. 식수를 공급하는 담수화 시설도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 섬이 폭격을 맞아서 30개 마을에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란은 바레인 주둔 미군의 공격으로 판단하고 바레인의 잠수화 시설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파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ترى لي مرات يلدغ غليظ ولحمتها مرة نحن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 게슘섬 폭격을 아랍에미리트의 첫 이란 공격이라고 보도했지만 UAE 정부는 가짜 뉴스라면서 참전을 부인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도 공습한 가운데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며 경제위기 불안감이 고조되자 미 에너지부 장관은 유가 위기가 몇 주 안에 풀릴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란은 중부의 핵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피해를 봤지만 방사능 오염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서 60% 농축 우라늄 450kg을 확보하려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지난해 공습을 받은 핵시설 중 이스파한에 남아있는 우라늄을 전쟁 후반에 확보하는 미군의 작전 구상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 Iranian regime armed with long-rang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uld be an intolerable threat. We're ensuring that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can never obtain a nuclear weapon. 이런 가운데 이란의 초기 반격 과정에서 다친 미군 한 명이 숨지면서 7번째 미군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자 유해 송환이 망설임을 줬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그러면 전사자 부모들이 화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선 괜찮다며 작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유가 급등 문제가 몇 주 안에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 3.78리터당 3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를 바라고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ou never know exactly the time frame of this, but in the worst case, this is a week's. This is not a month's thing. 또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선박 통행 정상화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수송기 상당수가 최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이미 중동 사태에 반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항공기 동선 추적 사이트에 올라온 미 대형 수송기 C5의 이동 경로입니다. 지난 2일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해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인도양 해상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틀 뒤엔 오산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근처 군함에 물자를 실어 나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미군은 지난 4일 스리랑카 일대에서 이란 군함을 격침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 수송기 여러 대가 이미 오산 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국내 다른 미군 기지에 있던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일부를 이미 오산으로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전력인 패트리엇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지난해 중동에 순환 배치됐고 이번 중동 사태 발생 뒤에도 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주한미군에선 패트리엇 이외에도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와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 전투기 등이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군은 보안 사항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서 물론 수송기 이착륙 등 분주한 오산기지 상황이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는 주한미군 전력 반출과 무관하게 대북 방어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중동 상황이 우리 군사 대비 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현지 한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현지에서 선박을 운용하는 교민들의 타격이 특히 크다고 합니다. 오만에서 김다현 특파원이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만에서 40년 넘게 어업에 종사한 한인은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규정합니다. 해운사가 전쟁 위험을 이유로 웃돈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3-4천 불로 운임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인건비와 정박료, 장비 유지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고 보험료랑 연료비 부담도 덩달아 높아지니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추가 부담이 생기고 기름값 올라가지 굉장히 지금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바다 주차장이 된 호르무즈 해협엔 화물선과 유조선 등 수백 척이 둥둥 떠다니는 상황.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인도양과 직접 연결된 살랄라항이 있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물류 중심이라 원유 수송을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파이프라인이 있어 우회라도 가능하지만 역시 전체 물동량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고 다른 걸프 산유국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여기에 산발적 공습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선박은 이란과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 관련 배로 위장을 시도하는 거로도 알려졌습니다. GPS 신호를 조작하거나 아예 조명까지 끄고 다니는 거로도 전해졌는데 해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박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오전 7시쯤 국제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고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0% 급등해 102.2달러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연일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를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리터에 1,999원, 서울에 있는 한 주유소에 붙은 경유 가격입니다. 휘발유도 1,949원, 크게 오른 가격에 손님은 좀처럼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울에선 비싼 축이 아닙니다. 경유 1리터에 2,000원을 넘겨 2,400원을 받는 주유소도 주변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900원 초반대 수준인 전국 평균과 달리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이제 2,000원대가 목전입니다. 휘발유 가격도 전국 평균은 1,900원 미치지만 서울은 1,900원 중반대입니다. 다만 정부 압박에 하루에 100원 넘게 오르던 상승세는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1배럴에 9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 움직임에 국내 기름값 추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기름값의 상한선을 두고 가격을 통제하는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며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가격 고시된 내용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발표하게 되면 발표 시점에서 그런 상세 내용은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 통제에 따른 민간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재정 부담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판매를 기피하는 공급 절벽 현상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비축류 방출, 구제 시행 등 다른 방법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을 두루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기름값 담합, 바가지 단속 현안 등 이 대통령이 최근 검토를 지시했던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정부가 보낸 첫 전세기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륙 직전까지 계속된 폭발음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던 탑승객들은 가족을 만나고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귀국 현장을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 부둥켜 안고 얼굴을 보자 울음이 터진 가족 등을 토닥여줍니다. 중동 전쟁으로 항공편이 취소돼 귀국이 늦어지다 정부가 마련한 첫 전세기를 타고 가족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미사일 요격하는 소리가 꽝꽝 들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전세기를 타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갈 수 있구나. 혹시 파편이라도 떨어지나 걱정이 됐어요. 굉장히 반갑죠. 얘네들을 만나니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어제 오후 5시 35분에 출발한 전세기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모두 206명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번 전세기 탑승자는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나 중증 환자 같이 배려가 필요한 경우를 우선했습니다. 이렇게 귀국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폭격 소리에 18개월 손자를 데리고 정신없이 공항으로 향했고 얼른 막 한 시간 만에 짐 대충 싸가지고 손자만 데리고 나왔죠. 너무 또 혹시나 오다가 비행기 폭격을 맞으면 어떡하나. 비행기를 타려고 수속을 밟을 때도 대피 경보가 3차례나 발령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공항에서도 지금 오기 직전까지 한 3번 정도 폭발음이 있어서 계속 대피를 했거든요. 복도 쪽으로 가가지고 창문에서 최대한 멀리. 그때는 일단 제 비행기가 안 될까봐 되게 불안했고 안도감이 굉장히 컸어요. 앞서 어제 오후에는 두바이에서 출발한 민항기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무서웠어요. 안심이 되죠, 이제. 딸을 보게 돼서 걱정 많이 했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1,500여 명이 아랍에미리트를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중동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력 후보자로 거론된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발표한 시점,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오래됐는데 이제 선출이 됐다가 발표를 미뤘죠. 왜냐하면 발표했다가 다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암살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예.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어떻게 보면 권력 공백 상태가 생겨서 지금 미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 자체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군과 그다음에 정치인들 사이에 지금 불협화음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빨리 최고 지도자를 선출해서 대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의 어떤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선출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주타바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잖아요. 모주타바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지난 이제 개전 초기에 오전에 기습 작전으로 이란의 주요 수뇌부 48명을 거의 1분 미만의 시간에 다 몰살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기습 작전이 성공한 거죠. 이란도 물론 이런 사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타파는 기본적으로 잘 노출을 안 시킬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주 비밀 장소에서 성명을 자주 내겠죠. 라니자니가 좀 권한대행이었던 라니자니 같은 경우 보면 예. 자기가 건재함을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장소가 병원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어요. 약간 복도라는 이런 크기라고 일부 시설들이 병원으로 보기 때문에 또 지금 만약에 이 모스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 시설을 폭격을 해서 민간 사상자가 많이 또 발생하면 좀 미국도 지금 이란 초등학교 오폭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좀 이제 트럼프는 이란이 한 거 아닐까라는 이런 애매모호 답변을 했죠. 예. 근데 지금 일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이 좀 오폭한 걸로 이제 좀 조금 알려지고 있어요. 하여튼 정확한 건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지난번 같이 주요 수뇌부 제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오늘로 열흘째를 맞았는데 지금 어느 한쪽 물러섬 없이 아주 팽팽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쏙쏙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란은 전혀 지금 물러섬이 없어요. 계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12개 국가에 대해서 지금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예. 전쟁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혹은 들은 것은 지금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수부대 투입은 역시 이란이 가지고 있는 450kg의 고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을 지금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특수군에 들어갔다가
작전이 또 진행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면 부상자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추가적인 또 특수부대를 투입하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뭐 4주에서 6주에서 더 길어질 가능성도 좀 더 있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더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6개월은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전쟁 상황을 보면 예. 트럼프가 일으킨 이제 전쟁 중에서 100시간 만에 가장 많은 표적을 타격한 전쟁입니다. 100시간 만에 뭐 예멘보다 훨씬 높고요. 시리아 IS 격퇴전보다도 훨씬 높은데 왜 이렇게 단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했을까? 트럼프도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최종의 전쟁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란을 정권을 정복시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이란의 해군력을 소멸시켜서 호르무즈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그 100시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4천여의 표적을 맹폭해서 이제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된 게 없습니다. 이란은 해군력을 괴멸시켰지만 호르무즈 봉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전쟁 초기보다는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와 드론의 어떤 공격 횟수가 뭐 4일 차이도 급격히 줄어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20여 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 한 100여 대 이상은 꾸준히 걸프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은 안 바뀌었죠. 예. 오히려 그 아들이 지금 최고 지도자 됐으니까. 결국 트럼프로서는 이번 전쟁이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인데 잠깐 이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잠잠해지는 걸 했는데 몇 시간 안 돼서 이란이 또 주변 국가들을 공격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사과를 하는 것은 사실 이란 특히 페르시아 정치인들이나 문화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랍 국가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을 했지만 바로 혁명수비대 쪽에서 다시 한번 두바이 공항을 타격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지금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가져가는 작전인지 아니면 지금 정치인과 즉 온건파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닌가? 내부 균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돼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유고시 3인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3인 체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입니다. 사실상 이 3명이 지금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맞거든요. 헌법상. 근데 전혀 지금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어떤 그 말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 상황은 사실상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쪽이 훨씬 더 좀 이란의 어떤 중요한 정책, 그다음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번 사건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격을 받은 주변 걸프 국가가 앞으로 이란의 보복 공격을 계속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스라엘 매체 보도에 의하면요,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UAE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공격 가능성 낮습니다. 아직까지 UAE는 이란에 대해서 방어적인 좀 대응만 하고 있고 공격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서 나온 페이크 뉴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란 내부를 좀 균열시키기 위해서 페이크 뉴스가 아닌가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상대국의 정유 시설을 직격하는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름비가 내렸다. 독성가스 유출로 하늘을 뒤덮였다. 뭐 이런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군사시설에 이어서 이제 경제 핵심 시설들로 공격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고요. 사실 여기 미국은 좀 지금 공습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미국은 좀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했지만 이스라엘 주도로 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한 이유는 이란이 이미 이 걸프 국가들의 정유 시설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주로 민간 시설 지역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어떤 정유 시설, 그다음에 유류 저장고를 공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전쟁을 계속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류, 그다음에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의 어떤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술로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해당 국가의 경제 타격도 뭐 타격이지만 국제 유가 또한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100가 넘었죠. 예. 아주 충격, 오일 쇼크가 오지 않을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호르무즈 봉쇄가 풀려야죠,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정말 이란은 정말 이번 전쟁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란도. 이렇게 일단 이란은 뭐 세계 경제의 혼란을 통해서 어떤 이 반전 여론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 올려서 자기들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호르무즈를 꺼냈는데, 좀 유전도 일부 피격이 됐잖아요. 정말 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란 해군이 괴멸되어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되는 거는,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거는 이란 해군의 군함이 아닙니다. 혁명 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소형 이제 고속정들이 있습니다. 뭐 보트죠. 그런 보트에다 기뢰라든지, 그리고 그 보트에서도 대한미사일도 쏠 수 있고 자폭 드론까지 쏠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그 작은 보트를 어떻게 미국이 다 소멸시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유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일단은 우회로가 좀 풀리면 예. 우회로 쪽에서 들어오는 기름으로 해서 유가는 하락될 수는 있지만 아마 내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우회로로 오더라도 운송료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기름값은 또 여전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해도 뭐 지금 기름 이제 또 완전 막혔는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보다는 상황이 그렇죠, 나아질 그렇죠. 것이다. 예.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레바논 측이 밝힌 공식 사망자만 지금 400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선제 공격은 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 전에 레바논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헤즈볼라는 개입하지 마라. 만약 개입할 시 우리는 레바논의 인프라도 다 공격할 것이다. 기관 시설도 다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헤즈볼라는 전쟁 이후 한 이틀 만에 새벽에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3발을 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대응 수위가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용하는 모든 레바논의 기관 시설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결국 레바논 전쟁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사실 뭐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무기들이 중동 쪽으로 이송되고 있는 분위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반출됐다고 하는 무기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반출됐다고 정확히 알려진 무기는 예. 이제 패트리어트 포대, 패트리어트 포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이브 웨이라고 해서 레이저 유도 폭탄은 전체는 아니고 예. 키트, 날개 키트 1000여 개가 그 반출된 걸로 공식적으로 거의 확인됐습니다. 네. 예. 패트리엇이라면 어떤 무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요격하는 미사일이고요. 뭐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는 대공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예. 이번 주한미군 전력이 이렇게 반출되면 우리나라 안보 공백에 좀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좀 공감을 합니다. 예. 지금 당장 이제 북한이 뭐 전쟁을 일으켰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주한미군의 어떤 그 무기가 나오는 크게 막을 수는 없어요. 크게 막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전시 비축탄이 재고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뭐 한반도 유사시에는 전쟁 지속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결국 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 이런 부분들을 채워야죠. 뭐 트럼프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저께인가 그 미국 방산 이제 CEO 라키드 마틴이나 보잉 씨를 불러서 무기 생산 좀 많이 해라.
아마 이거 계속 지금 동련하고 있는데 그럼 뭐 방산시설들 당장 뭐 라인을 크게 늘릴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일단은 이번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된다 쯤에 빨리 생산을 늘려서 재고 부족분을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한국의 방산 무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천궁2가 많이 거론되는데 아랍에미리트 수송기가 대구공항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일단 천궁2는 어떤 무기입니까? 네, 지난 금요일날 국방부가 좀 이제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엠바고를 좀 걸어서 제가 뭐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자면 일단 예. 언론 보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구공항에 아랍에미리트의 C-17 수송기가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지금 천궁2 미사일 한 30기 정도 좀 실어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제 중동 쪽에 UAE 쪽의 언론인들과 이제 약간 이제 관계 있는 분들이 한국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의 또 인사를 하는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일단 간 것 같아요. 간 것 같는데 지금 이번에 전쟁에서 주 공격 대상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걸프국적도 54% 이상을 이제 UAE만 공격했어요. 네, 지금 또 사우디는 처음에는 잠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공격률이 공격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UAE가 방어무기 소진이 많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긴급하게 요청했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 화답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UAE와의 어떤 안보뿐만 아니라 방산에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좀 많은 이제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도 많이 UAE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 방산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너무나 긍정됐죠. 예. 주가를 보십시오. 주식을. 전쟁 나고 나서 주식이 폭등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방산주는 아마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싶지만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구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석 교수님께도 유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전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밝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사실상 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아니면 뭐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지금 봉쇄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내 유전이나 정유 시설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유가가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봉쇄가 더 길어지면 유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최악은 아시겠지만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할 수는 없죠. 갑자기 중동에서 가져오던 원유를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수입하는 것은 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 뭐 산업부나 외교부 쪽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딱하니 어떤 해법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내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쿠르드족 지상전 투입에 적극 찬성한다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이란전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을 바꾼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트럼프가 중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쿠르드와 튀르키예의 관계는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튀르키예가 쿠르드족의 독립을 반대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한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쿠르드족의 대리전을 준비한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트럼프는 마치 쿠르드족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접었어 하지만 또 즉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너무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과연 지상전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롤러코스터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략치고로 너무 롤러코스터를 아래위로 높이 타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권 교체라고 했지만 이제는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을 최대 약화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쿠르드 민병대를 투입하려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서서 쿠르드 민병대 투입하지 않겠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이제 전략의 수정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뭐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조금씩 작전과 전술이 바뀌는 것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중동 지역이라는 것이 워낙 낯설고 그다음에 복잡한 셈법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전해진 소식이 이란이 차남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라는 내용 저희가 앞서 좀 다뤄보긴 했는데 이 모즈타바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면 그 이후에 네. 어떤 큰 영향이 있을 것인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일단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알리 카메니 최고 지도자 이후에 공백 상태였던 최고 지도자가 이제 선출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인 지도 체제, 좀 정치인들과 혁명 수비대 간의 어떤 불협화음, 전혀 지금 조율되지 않는 그런 대응을 보여왔는데 과연 무스타바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현재로서는 무스타바는 대단히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무스타바 이후에 이란의 어떤 전쟁의 양상,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전보다 훨씬 강경해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좀 온건하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로 나서게 될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란 내에서 이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분열이나 갈등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1979년 혁명 이후에 왕정을 바꾸어서 혁명을 했는데 또다시 최고 지도자 직위를 아들이 물려받는 세습한다는 것 자체가 이란 국민들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한 또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바꾸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모스타바가 이제 최종 후계자로 선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당연히 지금 무조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처럼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잖아요. 저기는 결사항적 의지를 다 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즈타파에 대한 뭐 트럼프의 강경한 이제 입장은 계속 나올 거고요. 정말 이제 모즈타파까지 추가로 또 제거하게 된다면 뭐 트럼프 작전은 이제 또 하나의 또 트럼프가 군사 작전을 미국이 위대하다 보일 수 있지만 모즈타파 빨리 제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의 가장 큰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란 정권의 전복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전쟁은 명분을 잊어버려요. 결국은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모즈타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거의 뭐 확실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하든지 아마 제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성공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거 시도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란을 흔들어 놓고 전쟁을 계속 이어가서 이란 정권 붕괴를 노리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전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누가 되든지 계속해서 쫓아가서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 여부를 지금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을 때를 보면 정보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모즈타바가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가족들은 다 이스라엘 공격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여부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란이 미군 병사 여럿을 포로로 잡았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그들이 전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떤 게 사실일까요?
공개는 안 해서 페이크 뉴스의 가능성이 높죠. 아,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는군요. 지금 너무 많아요, 가짜 예. 뉴스가. 저도 SNS상에서 보니까 이란군 병사가 자기 기지 앞에서 미군이 무서워서 기지에서 자지도 못하고 나는 기지 밖에서 자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지휘관은 도망갔다. 어떡하냐라고 있는데 뒤를 다 비춰보니까 기지가 불이 훤하더라고요. 불 안 켜놓겠죠, 지금 밤에. 예.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고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이란도 지금 고도의 심전을 좀 펼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론전. 예. 뭐 심정 충격과 압박도 될 수 있고 초등학교 오폭에 대한 미군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미국에 대한 그 반전 여론을 일으키는 그런 하고 있는데 뭐 이번 것도 뭐 이란도의 어떤 이제 저 심리적인 뭐 사이버전 내부적으로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심리전 이런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뭐가 과연 진실인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폭격한 네. 그 부분은 뭐가 사실일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유력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의 어떤 좌표, 그러니까 오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망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쪽에서는 그 학교 주위에 혁명수비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폭일 수도 있지만 또 하는 얘기는 혁명수비대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로켓이나 무기를 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학교로 떨어졌다. 예. 자, 그래서 사망했다는 이제 양측의 주장이 있는 것이죠. 자, 진실이 뭔지는 나중에 또 밝혀지겠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더라도 이란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는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최대 목적은 이란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서도 이란을 공습했다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 입장은 중간 선거를 그런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예. 나는 이 미군의 그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위해서 순식간에 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자신감. 있죠. 그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마두로를 너무나 쉽게 간밤에 기습작전으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트럼프는 지금 또 말이 바뀌어요. 갑자기 이제 뭐 자막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그 핵물질을 우리가 지금 특수부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작년 6월 달에 트럼프는 핵시설 폭격하면서 이제 이란은 핵 개발 끝났어라고 또 말 밝힌 적도 있어요. 근데 또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지상군을 또 투입시킨다는 거죠. 예. 그 WMD 제거 작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 특수작전보다. 위험한 물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런 작전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말도 또 하나의 전쟁 명분,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전쟁 명분을 좀 더 세우기 위해서 뭐 이런 또 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뭐 크루즈 쪽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면허연구소 교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사법개혁 등 여권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개혁 시도에 대해 속도 조절과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개혁은 외과 시술 같은 규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라며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노동경제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어떤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닌 법원 전체가 제1야당 대표였던 자신을 구속하려 했다는 한 지지자의 주장도 공유하면서 변호사 시절부터 경험을 들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어젯밤 내 의견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연이어 의견을 밝힌 건데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어 여권 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내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란 태도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밤 10시쯤 SNS에 올린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잊지 말라고도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는데 여권 안팎에선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대통령 글이 올라오기 40분 전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SNS에 정부의 공소청법은 이름만 바꾼 수준으로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검찰총장 명칭 존치나 검사 동일체 원칙 등을 지적하는 릴레이 글을 올리는 등 법사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검사들의 경우에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약간 특권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나. 또 반복된 당청 엇박자에 정청래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면서 수정안 손질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함은 없단 겁니다.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지휘법에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 정부 법안을 당 의원총회에서 손질했고 이를 받아 정부가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는데 이를 또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한 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또 비상계엄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등을 언급하며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열망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판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정부 안에 둘러싼 당청 갈등 재현 가능성과 함께 당내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어제 오후 6시까지였던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차기 최고 지도자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란 최고 지도자 회의는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신중하고 광범위한 검토 끝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신성한 체계의 세 번째 최고 지도자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출은 전문가 회의에 존경받는 대표자들의 결정적인 투표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는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차기 지도자는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우리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차기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곧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후반 단계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450kg을 확보하는 것으로 핵폭탄 11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우라늄 확보를 위한 지상군 투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석유 저장 시설이 폭발해 검은 유독가스가 상공을 뒤덮었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에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테헤란 북서부 샤흐란 석유 저장소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 3곳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SNS에는 이들 시설의 탱크가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도 타격하며 이란과 레바논 양쪽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테헤란 상공을 거의 완전히 장악했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이란도 새벽부터 이스라엘 북부에 미사일을 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으로 최소 6개월간 격렬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기지와 시설 200여 곳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에 사과하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강경파의 내부 비판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ایران ما و مملکت ما به این سادگی در مقابل قلدری، در مقابل ظلم، در مقابل تجاوز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선 사회보장공단 본부 건물이 공격받아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공습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서 민간 시설에도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자 옴짝달싹 못하게 된 선박들로 바다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건데요. 봉쇄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원유 부족으로 정유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 피해는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업계까지 국내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71%를 중동에 의존하는 정유업계는 중동 외의 지역에서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한 대책팀은 꾸렸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급에 비상이 걸린 일부 정유사는 내부적으로 가동률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석유화학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원료 도착이 지연돼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유화학 공업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의 경우 중동산 비율이 58%에 이르기 때문에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인데요. 업계 전반에 도미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보는 전망도 암울합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중동 시장 점유율은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중동 수출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구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하늘길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중동 항공사의 운항 차질로 유럽을 잇는 좌석 공급이 줄어들고 또 유가 상승이 항공권 요금 인상을 부를 거란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계 전반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더 큰 물가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달째 2%대에 머물렀다지만 높은 물가와 치솟은 기름값에 체감을 못합니다. 전쟁 나는 건 무섭고 물가가 너무 뛰고 또 석유 파동 이런 게 일어나니까 또 걱정이 돼요. 특히 우리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원유에다 국제 비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먹거리 물가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비료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비료라는 건 사전에 갖다 놔야 봄철에 이제 뿌리면서 이제 농작물을 이제 할 텐데, 그리고 비료의 주 원료가 뭐냐? 요소하고 유황, 황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중동발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요소 가격도 국제유가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새 한 3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달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월 3.8%에서 7월 6.3%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미국 등 주요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를 넘어섰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1리터에 2,100원을 넘기며 전체 물가를 최고 1.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당시엔 러시아산 공급이 막힌 데 따른 간접 영향이지만 이번엔 중동산이 70%를 차지하는 국내 석유 수급에 직접 빨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불과 4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물가 상승기를 겪은 서민 경제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결국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미국 에너지 장관은 몇 주면 정상화할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달 말이면 비축류가 바닥이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배럴당 결국 $100를 넘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유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 뉴욕 거래소하고 유럽의 IC 거래소 보면은 뉴욕 거래소만 보더라도 WTI 선물 가격이 고가를 $111까지 찍고 지금은 약간 내려가서 $107 정도거든요. 예.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IC에서 거래되는 거 보면 한 $107 정도. 그러면 이제 배럴당 세 자릿수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듀바이 유가는 이제 그 전장 종가가 $99인데 WTI하고 브렌트유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같이 $100를 넘을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장관이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공포 프리미엄 발언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하도 이제 미국도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장관이 좀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그러는데 미국이 최근 통계를 보면 아직은 원유 재고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중동 지역의 이런 사태가 오래 가면 미국도 원유 재고가 또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그때 한번 또 국제유가가 폭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전망부터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배럴당 $100 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뭐 시간 문제다 얘기를 했었는데 $150 공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유가의 지금 결정 요인은 전쟁이 얼마나 길게 끌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오랫동안 봉쇄되느냐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죠. 다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봉쇄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런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은 지속될 거라고 보면 만약에 이게 앞으로 한 달 정도만 지속이 되면 배럴당 $150. 물론 이제 연평균 가격은 아니고 뭐 일일 종가 기준으로 아니면 고가라든가 이런 게 살짝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좀 궁금한데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몇 년 전에 러우 전쟁 발발 당시라든지 이때 보면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빠르게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사실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뭐 대량 살상 무기니 해서 이제 미국이 약간 이라크를 공격할 거라는 신호를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 시작 전에는 유가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전쟁이 정작 발발이 되고 나서는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전쟁 전에도 많이 올랐고 전쟁이 발발이 되고 약간 좀 $100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또 얼마 지나니까 유가는 좀 빠졌거든요. 다만 이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미국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안 됐었죠. 예. 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 원유나 LNG 이런 쪽의 어떤 수급 우려는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중동 지역에서 그 호르무즈에 빠져나가는 그 물동량의 타격을 안 받으니까 유가는 그래도 좀 하향 안정화 됐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는 거죠. 예. 지금의 상황은 1973년에 제4차 중동 전쟁 그때 호르무즈 해협이 살짝 봉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가가
4배가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더 엄중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또 러시아가 변수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부분을 인도에 대해서는 또 풀어줬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 시장에 좀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다. 이게 또 미국이 노리는 바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미국 내 물가가 오를까 봐. 그렇다면 이제 국제 석유 시장에 어떤 물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대량으로 물량을 지금 내보낼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 쪽에다 좀 풀어주는 것 같고, 다만 러시아도 한계가 있죠. 뭐 갑자기 생산량을 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유가 안정에 도움은 되겠으나. 네. 과연 러시아가 물량을 푼다고 배럴당 $100 밑으로 내려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회의적이라 생각하고,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보면 지금 산유국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원유 생산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국제 유가가 러시아 물량 푼다고 그렇게 쉽게 하향 안정화될 걸로 생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보면은 그 원유 생산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추를 하는 그 논리를, 그 원리를 보면 한번 감축을 한다거나 하면 다시 좀 되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뭐 해상의 원유 채굴 시설이나 지상도 그렇지만 우리 제조업에서 공장 돌아가는 것도 그렇거든요. 예. 한번 하려면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도 공급돼야 되고, 그런 것이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또 멈출 수도 없거든요. 일단 멈추면 또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산을 감축한다 그러면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공급 쪽에서의 부족 현상 이런 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국내 주유소에서의 기름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더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당장 이제 오늘 WTI가 고가 기준으로 111달러까지 찍었거든요. 예. 이런 추세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지금 국내 이제 그 주유소에서 공급되는 기름은 사실 이제 전쟁이 발발되기 이전 수준이라. 네. 왜냐하면 2월 달에 이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2월 원유 도입 가격이 1월보다 오히려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순차적인 상황을 볼 때는 갑자기 뭐 기름값이 뛰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만약에 이번 달 말, 다음 달 이렇다면은 기름값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 상승폭이 더 크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어떤 시장이든지 만약에 가격이 올랐을 때는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이제 방어하거든요. 근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용보다는 개인들이 쓰는 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예.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도 떨어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못 올라가는 영향이 있는데, 경유는 대부분 이제 산업에 사용됩니다. 트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경유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거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물류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예. 특히 이게 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는데 대부분의 군용 차량은 다 경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가격이 비탄력적이고, 예. 그렇다면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는 그대로 있고, 또 공급이 딸린다면 휘발유보다는 경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경유는 당장 사용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기름값이 덜 오르더라고요. 여긴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그제 이제 저도 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근데 기름이 완전히 뭐 고갈되진 않았지만 가격 오른다 그래서, 근데 그 주유소가 원래 붐비는 주유소가 아닌데 줄을 섰더라고요. 예. 근데 일본의 상황을 보면 그런 형태로 기름을 넣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재기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유 이런 자가 운전 비중이 되게 좀 작다고 합니다. 대부분 대중교통 비중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의 어떤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일본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석유의 소비 형태가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고 가격 지정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강제로 눌러버리면 이제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여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극단적으로 만약에 정유업계가 이제 공장에서 출하해서 일반 주유소로 넘어갔는데 주유소나 정유업계나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기름을 안 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물류가 마비가 되겠죠. 그렇다면 또 일종의 조금 마진을 주고 만약에 이제 정유업계 보고 그거를 주유소에 공급해라 그래도 공급량을 그렇게 많이 늘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건데 수요는 오히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름값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그렇게 만약에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다 이럴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배급제가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비리가 이제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공급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주고 이게 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건데 특히 이제 만약에 정유업계가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라.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석유사업법을 꼼꼼히 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아, 예. 그 금액이 엄청날 거거든요. 이거는 추경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가격 지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기름값을 보면 아마 절반이 넘는 게 세금일 거예요. 차라리 유류세를 좀 인하를 하면.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지금 뭐 2,000원 정도가 있는데 리터당 유류세가 절반 정도 차지한다면은 그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오히려 직접적인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마 그건 정부가 판단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논의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개장을 하는데 프리마켓의 상황을 보면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한 마이너스 5%, 6% 이렇게 급락하고 있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번 주 후반에 좀 반등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정확한 용어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데드캣 바운스라고 죽은 고양이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죽었지만 튀어오른다는 네.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번 주 후반의 반등이 그냥 반등이었을 가능성. 그러나 주식시장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중동 지역이 뭔가 해결의 조짐이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강대강인 것 같고.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장기화된다면 유가가 올라가고 이거는 특히 이제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GDP $10,000당 만약에 이제 원유를 얼마나 쓰느냐를 저희들이 계산해 봤는데 OECD 회원국 중에 1등입니다. 예. 즉 한국 경제는 유가가 떨어지면 경제가 좋아지고 유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망가지는 다른 나라들보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평가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그런 분위기라면 개인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은 좀 상당히 약세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개장하고 나서 이제 숫자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 환율 거의 1,5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코스피 6.5%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5,200선까지 내몰렸습니다. 자, $1 환율도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지금 1,5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이런 변동성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대응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런 변동성에서는 산업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언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그렇게 최근에 한 뭐 1주 정도 폭락할 때 튼튼한 산업의 주가도 같이 빠졌거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나온 소식인데 마통이 갑자기 늘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간 거. 절대 이럴 때 빚내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 특히 환율도 같이 저렇게 급격하게 오른다는 거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 어떤 주식은 예를 들어 뭐 지금 전쟁이 벌어지니까 방산 주식이 좋다. 뭐 좋을 수는 있겠으나 예.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시점 개장한 상황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6원 넘게 올라서 거의 1,500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6% 넘게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5% 가깝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5,200대, 그리고 코스닥은 1,10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부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빅2가 좀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빅2를 하려고 하는 그 심리는 저가 매수에 대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큰 수익이 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경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틈타서 어떤 투자 사기 조짐도 있다고 하는데 호재성의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일부 종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부에서 아주 신경 쓰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금융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부가 상당히 좀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냉철하게 시장을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가총액 상위주 잠깐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쪽은 그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주로 여기에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보다는 그 현대차 쪽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현대차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일단은 중동 지역의 수출 비중이 좀 꽤 됩니다. 물론 전대차, 현대기아차 전체적으로 뭐 절대적이진 않겠으나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마켓 시어가 좀 늘어났고 유가가 올라가면 당장 지금 차를 놓고 출퇴근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물론 네. 현대차나 기아차에 전기차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볼 때 어떤 신차에 대한 수요, 신차의 수요는 사실 전기차는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내연기관차거든요. 이제 유가가 높을 때는 과거의 통계를 보면 신차 판매량이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나라 시장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죠. 예. 현대차가 수출하는 모든 세계 시장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런 걸 생각할 때 현대기아차 주가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어떤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파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거는 우리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팔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저가 매수를 하면서 큰 폭의 이익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가? 주식시장은 과거의 사례가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거의 어떤 경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급변동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B2는 상당히 위험하다. 네. 만약에 현금으로 저가 매수를 한다면 그럼 언젠가는 떨어지더라도 그 가격을 회복할 수 있지만 B2는 그 가격 회복하기 전에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공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겨냥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메시지를 잠깐 전해드리면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공관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간은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공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겨냥하는 SNS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기름값이 연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밤새 난방을 해야 하는 비닐하우스 농가는 치솟는 비용에 막막함을 호소하고 주유소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기름을 넣으려는 운전자들로 북새통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이가 잇고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꽃샘 추위로 쌀쌀한 날씨에도 안쪽은 30도가 넘습니다. 대형 난방기가 가동되고 뿌리가 얼지 않게 땅에도 난방장치가 묻혀 있어서입니다. 원래 초여름 작물인 오이는 기온이 10도 밑으로만 내려가도 심한 냉해를 입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밤새 난방기를 돌려서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5개월 남짓 재배 기간 난방용으로 쓰는 중유와 등유의 양만 2만 리터가 넘습니다. 그런 만큼 수확을 앞둔 시점에 터진 이란 사태와 갑작스러운 고유가는 큰 부담입니다. 리터당 1,200원대였던 난방용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1,800원을 넘기며 생산비가 수백만 원 늘었습니다. 한겨울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우리한테는 예전에 없던 기름값이 소득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좀 농민들이 피해라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엄청 피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경유값이 치솟으며 운송비 역시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는 화물차와 승용차로 북새통입니다. 확실히 좀 많이 부담되고 그래서 그래도 제일 저렴한 곳 보여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보니까 막 1,800원, 이렇게 1,900원 올랐길래 제일 그래도 1,700원대로 돼서. 치솟은 기름값이 식품 생산부터 운송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주면서 몇 달 뒤 밥상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 중동 전쟁의 여파는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증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개장 상황 전해드렸는데 급락 출발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결국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는 5분 동안 매도 주문의 효력이 정지되는 조치입니다. 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유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영향이 우리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증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중동이나 이 지역을 경유해 가려던 여행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여행사는 해당 여행 상품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입자 100만 명이 넘는 결혼 관련 포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음 달 카타르 도하를 거쳐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중동을 경유해도 괜찮을지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면서 여행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여행사들은 고객들이 상품 취소를 원할 경우 결제액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뿐 아니라 중동을 경유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여행 상품까지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놀,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등은 이번 사태로 귀국이 지연된 고객들에게 현지 체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UAE 등의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내려졌는데 여행업계 관계자는 YTN에 규정상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UAE 등 중동 7개 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인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3단계 이상의 여행 경보를 발령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여행객들의 발걸음도 한동안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서울 가양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카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하얀 스포츠카 뒷부분이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타이어는 불타 휠만 남았고 유리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낮 서울 가양동 사거리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우회전하던 중 돌연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역주행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 3대가 고스란히 피해를 봤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YTN에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고 그 과정에서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붙었다고 전했습니다. 받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페달 밟더니 악셀 밟더니 쭉 밀고 갔어요.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제 직원한테 이제 소화기 좀 갖고 와라 하고 이제 소화기로 이제 가서 껐어요. 다행히 피해 차량 탑승자 가운데 다쳐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 사람은 없었고 사고를 낸 남성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명은 구조했고요. 본인이 거절해서 그 경찰한테 인계했어요, 바로. 경찰은 사고를 낸 40대 남성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약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곳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오전부터 낮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는데요. 양은 대체로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산간이나 고지대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 그 밖에 중서부 지방은 1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산간에서는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점차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얼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